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중부지방을 비롯해서 또 남부지방 비가 계속되는 집중호우 기간입니다. 도로 통제되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 출근길 안전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출발새 아침은 슬기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발언을 재해석하게 만든 영예인 기본소득당 의원 만나보고요. 출발새 아침의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일어난 침수와 비 피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원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정태원 구정모 변호사와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정대원 편사연구사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군 영창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늘 아침에도 비를 뚫고 오신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지금 수도권 일대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한때 대홍수 경보에 육박했다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현장에 YTN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에 따르면은 조금씩 수위가 낮아지고는 있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위가 뭐 낮아지고 있다, 뭐 높아지고 있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밤사이 비룡대교 수위는 대홍수 경보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인 13.6m에 근접했다가 지금은 다소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룡대교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지점 인근이고요. 홍수 경보의 기준점을 나타내는 곳인데요. 홍수주의보 기준이 9.5m, 홍수 경보가 11.5m인데 이때 오늘 새벽 4시 기준에 13.47m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 8월에 기록했던 11.75m를 훨씬 넘어선 거고 사실상 이 파도처럼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수위가 17m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홍수 경보 상태고요. 현장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대피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 군남면과 백학면, 왕직면 등 6개 면에서 1000여 명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임진강 하류에 있는 파주시에서도 대피가 잇따랐습니다. 문산읍, 적성면, 파평면 등 모두 합해서 260여 명이 대피해서 학교와 교회 등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조금 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곳 지역이 일부 또 침수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물론이고 세종과 대전, 강원도, 충청도, 경북 일부 지역 모두 중부 지역 대부분에 여전히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낮까지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안전에 유의하면서 재난 문자, 방송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제되는 도로가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5시 50분에 서울에 서울 시민들에게 문자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자가 탄천 일대 홍수주의보 발령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강남구와 또 송파구 주민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강 수위 상승으로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한강 수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어젯밤 9시 25분부터 동작대교에서 염창 IC 구간의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재난 문자도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고요. 오늘 새벽 3시부터 강변북로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의 일산, 구리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새벽 2시 20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JC 구간이 또 성수 JC, 의정부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JC 방향 마장에서 성동 JC 구간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통제 구간 잘 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 잠정 결론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YTN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지난 6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네. 그때 이 상황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권고를 했던 거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 표결이 13명 가운데 10명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뒤에 한 달 넘게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 이게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심의위 권고대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했던 수사를 스스로 과도했다라고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고 예. 그렇다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에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심의위원회 권고를 불복해서 심의위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예.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는 수사에 대한 정당성은 훼손하지 않는 네. 검찰의 이런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심의를 걸고 넘어졌던 그 노림수가 통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레바논 폭발 이 사고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는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4일 오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두 차례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훼손되고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이 대량으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 직후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 사고와 관련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레바논의 미셸 아운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큰 충격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주식시장이 괜찮죠, 지금 요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예. 주식시장, 우리라도 활력 있게. 입니다. 네. 요즘 참 우울한 소식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식은 종합 주가지수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며 1년 10개월 만에 2,300선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그제보다 1.4% 오른 2,311.86의 장을 마치면서 이틀 연속 종가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마감한 데 이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투자 주체 가운데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43% 오른 847.28에 종료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5.3원 내린 달러당 1,188.8원에 거래됐습니다. 금값은 좀 어떻습니까? 네, 금값도 오르고 있는데요. 요즘 뭐든 가지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g당 77,748원. 어제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예. 하루 사이에 1,800원 이상 오른 겁니다. 6월 초만 해도 65,000원이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꼭 끼워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마치면서 홍수주의보 발령에 대한 안내방송 드립니다. 2020년 8월 6일 06시 50분 한강 경안천 유역
광주시 경안교 지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니 한강 경안천 인근 경기 광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홍수 알림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과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에 대비하여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고 갑작스런 홍수 발생 시에 해당 시군의 통지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그리고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또 8.4 대책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 대책 그리고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엔 윤희석 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또 이어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같은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자, 이 시간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연결해서 임차인이 바라본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진짜 임차인 용혜인 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부동산 대책 호소 발언을 하셨습니다. 윤희석 의원의 발언을 살짝 벤치마킹 하신 것 같은데, 자, 같은 세입자인데 입장은 전혀 달랐던 이유 뭡니까? 네, 저는 정확하게 차이가 났던 점은 이 부동산 대책의 타겟팅을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국민들이 누구냐에 대한 차이가 좀 가장 큰 차이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윤희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임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저는 임대인도 임대인이지만 사실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좀 더 이 부동산 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좀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용 의원께서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할지 걱정된다. 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집을 새로 구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여당은 근데 일부 의원들이 월세 전환이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용 의원께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건 세입자들에겐 분명히 부담이 되지요. 지금 다양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월세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전세가 전반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라는 것은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전세와 월세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이제 월세보다 전세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집값 자체를 잡으면 여기에 연동된 임대료들이 동시에 낮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본회의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집값을 잡아야 전세든 월세든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게 되면 전세가 아니어도 가계 부담이 좀 그래도 덜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자, 이걸 좀 낮춰주도록 개정을 한다면, 관련 제도를 바꾼다면은, 전세가 아니어도, 즉, 월세를 살아도 가계 부담이 좀 덜어질 것 아니냐? 네, 현행은 4%인데요.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는 한 6% 정도로 그러니까 6%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의 기준을 낮추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지금 정해진 수준에서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신 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네. 지금 현재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게 지금 책정돼 있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기준은 4%인데 실거래는 6%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는 4%로 이루어지도록만 하는 정책만 나오더라도 세입자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줄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유인 의원께서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네네. 집값 잡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이번에 통과한 네네. 그러면 부동산 3법 개정안 이게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은 상위 1%, 그러니까 1년에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 초부자들에게만 규제가 들어가는 방식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전반적인 부동산 집값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보유세 같은 좀 보편적인 증세와 여기에 결합된 적극적인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토지기본소득 이런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기본소득이요? 네. 자, 토지 기본소득을 제시하신 그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토지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상위 1%의 핀셋 증세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 1%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여론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좀 보편적인 보유세로서의 토지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게 시골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 지으면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이 모든 땅이 같이 이제 보유세가 부과가 된다면 실제로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마련된 토지 보유세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n분의 1의 배당을 함으로써 이 부동산 불평등으로 인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재분배 정책으로서 또 함께 토지 기본소득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국에서 한 0.8% 정도의 토지 보유세가 도입되고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경우에 전 국민의 한 75%는 자기가 내는 돈보다는 받는 돈이 더 많게 설계되어 있는 토지 보유세와 토지 기본소득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델 관련해서 또 다른 의원들과 좀 이렇게 공감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같이 이를테면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대해서. 네, 국회에서 한 차례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부동산 대책 관련된 토론을 진행했었고, 제가 이번 본회의 발언에서 이런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만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책에 대한 논의도 제안하고 또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호응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 소유제를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이 토지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을 낳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셔서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 땅 주변에 어떤 사회적 인프라가 깔려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 땅의 주변에 어떤 투자들을 했느냐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땅과 전국에서 제일 싼 땅인 전남 진도군의 옥도리에 있는 땅의 가격이 다른 건 주변 사회적 인프라의 차이이기 때문인데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불로소득이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이 사회적 투자를 통해서 형성된 이 소득이라고 할 때 이 소득의 이 부동산을 통한 이윤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하고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유세 부분이 이른바 거래세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세보다는 저세 저항이 좀 더 훨씬 혹시 크지 않을까? 또 적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래세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를 낼 정도의 이제 부동산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종부세나 아니면 거래세, 뭐 양도세 같은 것들이 높아졌을 경우에 사실은 부동산을 팔지 않고 예.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이제 부자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부동산을 팔고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좀 세금을 내면서 버티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텐데 그랬을 때 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식은 오히려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임대차 3법 이것도 이제 통과됐는데. 네. 자, 임대료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껑충 뛸 수 있다. 전세 같은 경우. 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결국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임차인 보호와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김현미 국토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네. 전월세 전환율의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4% 수준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지금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은 사실은 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신규 계약의 경우가 2+2년으로 계약 기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네. 이 4년 뒤에 이 임대료가 껑충 뛰면 어떡하냐 같은 우려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하는 제도들이 좀 더 논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정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아무래도 좀 이게 되게 시급하게 네. 이 사안의 시급성에 비례해서 법안들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만큼 일단 지금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네. 그 다음 수준의 논의로 좀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그 공공분양 그 절반 이상 공급 물량을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공급의 물량을 확대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금 시대의 변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신혼부부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의 맞춤형 공급이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정부가 발표한 직후에 서울시가 사실은 정부와 사실 의견이 맞지 않는 엇박자를 내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관련해서 사실은 용적률을 높이고 네. 층수를 높이는 거 50층까지 높이는 그 부분이었는데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린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서로 불협화음이 사실은 이미 사실은 이제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 네, 서울시는 이제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특히나 이제 공공참여형 재건축이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물론 이게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봉합을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실효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책의 이 정책에 대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 예.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캐치가 되지 않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50층으로 높이는 것이 서울시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서울시가 반대를 한다면 지금도 반대를 한다면 좀 밝혀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재건축 관련돼서는 재건축을 할 때 이제 강남의 땅값이 비싼 곳에 재건축을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아파트 물량들이 공급이 되면 사실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집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주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오른 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이 결정,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130원이 인상되었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좀 인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렇게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이 된 만큼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해고와 고용 유지 등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주셔야 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는 동결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기 강원 지역 집중호우에 따라서 2020년 6월 24일 18시부로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에 따라 접경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서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기 강원 양돈 농장에서는 외출 자제, 축사 내부 소독 실시,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당부됩니다. 또한 모돈 ASF 위험지구 발령에 따른 모돈 접촉 자제, 임상 예찰 등 모돈 방역수칙 준수 당부드립니다. 이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출발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폭우를 헤치고 왔습니다. 뚱커벨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이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보안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은 여당이 아주 주도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반응을 할까?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또 연령별 조사 결과 그래서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반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YTN으로 지난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들은 많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정상적 결정이라는 긍정 의견 48.6%, 일방적 결정이라는 부정 의견이 46.5%로 매우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조금 더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하는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여론의 반응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 지역별로 보면은 이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을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론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 서울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뭐 규제나 또는 공급 방안이나 또 전세나 월세 등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수도 이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 응답자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전부 다가 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또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또 행정수도 이전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을 보면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선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18세 이상 20대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 통과 과정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30대, 40대, 50대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긍정 의견이 지금 통과되는 과정에 긍정 의견이 더 높아서 최근 여론을 보면 특히 이제 20대와 60대 이상이 비슷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현안에 대해서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포함해서 비슷한 의견 연령대 구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30대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나타난 것은 이 부동산 논란 때문에 대통령 지지로부터 이탈했던 30대였거든요.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긍정 반응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집 없는 사람,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은 뭐 선택이 결국 전세와 월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빅데이터로 이렇게 살펴보신 전세와 월세에 대한 민심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운데, 아이고, 이거 너무 뜨거워 이렇게 할 정도로, 콩카베들 감정 놀랄 정도인데, 전세 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게 뭐 집을 수없이 옮겨 다녔었는데, 그럴 때마다 2년 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것도 너무 많이 올려달라면 어떨까. 원래 또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또 이유가 있겠지만,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 3개월간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어떤 바닥 민심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해본 결과 잠잠했던 전세와 관련된 관심이 이 7월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또 14일 또 7월 24일 또 8월 3일 그러니까 전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최근 급증하는 여론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세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감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야,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1억 전세인데 5천도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럼 5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감성 분석으로 봤더니 8월 감성인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이거 좀 늦은 것 아니냐. 빨리 전세 제도와 관련됐던 것은 일찌감치 임차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세에 대한 그동안 안타까움이 많았다라는 거. 또 전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고요. 임대차 보호법은 긍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또 배려도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 매물 실종 또는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월세 부분도 있는데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했어요. 물론 이제 뭐 한 트로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면 월세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월세도 7월 들어서 급증합니다. 응급량이. 거의 10배, 15배 이상 7월 4일 마찬가지로 14일, 24일, 8월 3일까지 이렇게 급증하는 15배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감성 분석 내용을 보면은 월세에 대해서도 나쁘다라고 하는 감성 정간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담, 힘들다, 또 논란, 걱정. 그러니까 전월세 제도가 통과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괜찮을까? 이게 자칫 이 전세나 또는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 월세 보전금도 상당히 연관으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보전금을 또 급격히 올려달라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나타난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서민들의 또 월세 세입자 사례 어려움이 누적돼 왔고 관련 대책도 사실 월세 관련 제도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3법 이야기를 하는데 신상계로 외우시면 됩니다. 신상계. 그러니까 신고제,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 이 갱신 청구권, 청구제도. 이 잘 정착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좀 추가 보완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댓글 반응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수도 이전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 뭐 여의도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시키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작 청와대 그리고 서울대는 이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는 세종시로 가라. 그런데
이 청와대와 서울시는 이전을 원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근데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이제 지난달 네네네.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 찬성 의견이 더 높았고 네. 청와대와 서울대는 이전 반대. 서울에 계속 있어야 된다. 네네. 이런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예. 호감도의 차이입니다. 아, 호감도? 네. 그거 좀 심장이 가네요. 네네. 우리 YTN 라디오는 호감도가 매우 높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반응을 본 결과.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수도권에서 호감도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도 이전해야 된다.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가 팽팽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청와대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는 이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국회는 뭐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반응인 반면에 청와대와 서울대는 우리가 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서 이게 호감도의 차이. 국회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또 이걸 받는 세종시 주민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회가 그동안 좀 호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조금 이 부분은 이 국회 관련된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좀 유념을 할 필요, 좀 더 국민들로부터 호감받는 국회를 만드는 것도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야, 호감 받지 못하는 국회가 네. 국회는 저쪽으로 보내도 상관없다. 이런 의견들이 여론이. 이게 정말 냉정한 여론이거든요. 네네. 한편에서는 뭐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래도 참 그건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고 네네.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국회는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자, 오늘은 차기 대선 후보 판세도 좀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좀 정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열을 받아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전국 2,560명 무선전화 면제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봤는데 이낙연 의원 25.6%, 이재명 경기지사 19.6%. 지금 계속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금 6%포인트 표본 오차 범위 밖으로 살짝. 이낙연 의원이 앞서는 결과가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13%라면 이거. 자, 그러면은, 이낙연 의원을 쫓아가는 이재명 지사가 추월하지 못한 건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낙연 의원은 컨벤션 효과를 맛봤고, 이재명 지사는 견제 심리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되거든요. 결국은 이 당내 경선도 민주당 지지층이 제일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민주당 지지층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의원 51.3%. 지금 이 전당대회 프리미엄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28%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가까이 이낙연 의원이 당내 지지층에서 앞서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대통령 지지층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층도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지사보다 2배까지는 아닌데 2배 가까이 이것과 비슷하게 민주당 지지층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층에서 좀 앞서갈 수 있을까, 더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과제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말 한마디 없는데. 자,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가장 지지하는 후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대권 잠룡인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권 잠룡이냐 아니면 여론 거품이냐 분석이 이제 이 설왕설래가 있는데 참 저도 이게 분석하기 쉽지 않아요.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역대 검찰총장 중에도 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기존의 이 보수 세력의 유력 후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존의 보수 후보가 당선되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법무부
또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여론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좀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보수 세력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총장으로 또 결집하는 좀 이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반등하는 추세인데 뭐 어떤 변수가 작용한 겁니까? 퉁커벨이 항상 이렇게 정부 정책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역시 선택과 집중이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지금 선택과 집중 보면 임대차 공급인 거죠.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과 공급 물량 방안이 나오면서 30대 지지층들이 회복되고 중도층도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조금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중, 선택과 집중의 그렇죠. 결과다. 왜냐하면 2028년까지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더 임대차 보호 부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급 물량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현 정부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여론도 신뢰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퉁커벨의 여론 택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마칩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도심 곳곳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 구간이 늘어나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차량 운행을 할 때는 미리 교통 통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뉴스와 날씨 교통 정보 들으시고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